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개건강 박쌤입니다. 또 한 주는 잘 보내셨나요? 좋은 음식 많이 챙겨 드셨나요?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따뜻한 국물이 많이 땡기는 계절이니까 따뜻한 뭐 순두부찌개나 이런 거라서 가족 건강 또 건강한 또 한 주를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2장 환자의 이야기, 의사의 이야기라는 이제 제목 가지고 2장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는 뭐 이제 계속 이제 사례들이기 때문에 69페이지에 보게 되면 진단의 알고리즘, 올바른 청취와 재구성 이렇게 이제 제목을 갖고 시작이 됩니다. 의사의 시각으로 다시 만든 이야기는 흔히 질병의 양상을 포함하며 자연스럽게 진단으로 이어진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도제 과정의 교육을 받아 환자의 병력과 증상을 듣고 이해하며 각종 검사로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간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이 말이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 의미가 되게 깊습니다. 뭐냐면 도제 과정의 교육이라고. 도제 과정의 교육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옛날에 기술자들이 스승 밑에서 뭐 막 잡일 다 처리하면서 어깨 너머로 배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뭘 질문을 해도 막 스승이 때리고 발로 차고. 옛날 무협 영화나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도제거든요. 그럼 의학도 아직도 뭐 두들겨 패고 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결국은 내가 어느 스승 밑에서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선생님의 그 스승님의 방식대로 사고하고 모든 질병을 그 각도에서 이상 안 바라본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환자의 이야기를 간결하고 보편적인 형태로 재구성하는 기술은 진단에 필수적이다. 이것은 사실 의학의 비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구성한다는 거.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죠? 또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알고리즘의 힘 그래가지고 그냥 하던 대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제라고 하는 게 뭐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시각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진단하는 방법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이유고요. 그래서 2부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신체 검사 기술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2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3장이 시작되는데 사라져가는 신체 검사 기술 해갖고 나옵니다. 지난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이제 뒷장에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사 선생님들 청진기 갖고 안 하죠. 또 촉진 안 하죠. 옛날에 어릴 때 보면 의사 선생님이 등에다가 손 얹고 자신의 손등을 통통 치면서 그거를 느끼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죠. 그래서 87페이지에 보게 되면 여전히 유용한 기술인가 구시대의 유물인가 그래갖고 이제 신체 검사 진단하는 방법들 얘기가 나옵니다. 신체 검사는 한때 의사들이 진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였다. 환자의 병력을 확인하고 의사가 환자의 몸을 직접 주의 깊게 검사하는 이 검사로 진단명을 머릿속에 떠올린 후에 가능한 검사를 진행해 이를 확인했다. 자, 여기 보세요. 먼저 촉진이 됐든 뭐 청진기가 됐든 이걸로 해서 어느 정도 테두리를 잡아놓고 그 의심되는 것을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했다라고 지금 이 책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의사들은 환자를 대하면 대부분 신체 검사로 이상 소견을 찾으려는 노력은 건너뛰고 좀 더 빠른 진단을 내리기 위해 바로 영상 검사나 혈액 또는 체액 검사를 실시한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환자와 의사 간의 의사소통을 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사실은. 또 그래갖고 이제 뭐 92페이지에 류마티스성 심장질환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게 나옵니다. 류마티스성 심장질환이란 인후두 혹은 피부에 발생한 연쇄상규군 감염으로 인해 면역 체계가 자신의 심장을 공격해 판막을 파괴하는 질환입니다. 또 이런 질환도 있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를 판정받은 환자가 있을 수도 있죠. 제가 뭐 다 아는 게 아니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있었나 봅니다. 류마티스성 심장질환 읽었는데 기억도 이제 너무 멀어졌네요. 97페이지의 제목도 늘어나는 첨단 검사, 그다음에 줄어드는 촉진의 비밀 뭐 이렇게 이런 제목을 가지고도 이게 좀 한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핵심인데 결국은 더 간단하게 그냥 더 빠르게
그냥 영상 검사나 혈액 검사 뭐 이런 걸로 가버린다는 거죠. 이제 사장이 이제 102페이지의 사장인데 오직 신체 검사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사라지는 신체 검사 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신체 검사는 의학의 일부분이라고 믿으며 자고로 의사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직한 손을 내밀어 직접 환자를 관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사들이 있답니다. 또한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은 영혼 없는 기술자일 뿐이라고 여긴다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도 계신답니다. 미국에서도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뭐 신체 검사는 이제 부항이나 사혈법 또는 감기 치료를 위해 겨자를 가슴에 바르는 것 같은 한때 매력적이었던 구시대의 그런 것들이 구시대의 유물이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의사 선생님도 있다라는 거죠. 무엇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건 시대에 따라서 선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옳고 그름은 문제는 아니지만 아직도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의사 선생님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예전에 한창 인기 있었던 뭐 오래된 얘기인 것 같은데 뭐 그 낭만 닥터 김사부 거기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03페이지에 미카엘 길리언의 증례, 그래서 미카엘 길리언이라는 환자의 이제 사례를 나타낸 건데 간단한 촉진으로 구해낸 생명이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다 읽어드리긴 좀 뭐해서 그런데. 106페이지에 이제 첨단 기술의 맹점을 보완하는 신체 검사.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체 검사, 그러니까 촉진이나 뭐 두들겨 보신다거나 하면서 테두리를 좁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일 거다 하면 거기에 맞는 검사를 시켰는데 지금은 무조건 그냥 일반적인 피 검사나 영상 검사, MRI나 뭐 그런 검사로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사실은 잘못된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아니면 예전만큼 정확도 오히려 예전보다 더 시간이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다라는 것이죠. 121페이지에 환자가 심하게 아플수록 의사는 신체 검사처럼 기본적인 것들은 건너뛰고 첨단 진단기기에 의존하게 되기 쉽다. 하지만 이런 판단이 간혹 어이없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찰리 잭슨의 경우가 그랬다. 이렇게. 그래서 찰리 잭슨 살아오는 동안 병원에 가본 일이 거의 없었다. 62세 때 심한 뇌졸중을 앓고 오른팔과 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됐다. 뭐 얼굴이 돌아갔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근데 만약에 신체 검사들을 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런 얘기들이 쭉 몇 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또 이제 뭐 126페이지에 주디 림스마의 증례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놓치는 단서. 결국은 문진이라는 것들이 지금 없어졌지 않습니까? 병원 가보셔도 의사 선생님들이 뭐 이거저거 묻는 문진이 많이 사라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냥 왜 왔는지나 물어보고 그럼 검사해 봅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간단한 신체 검사로서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한참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4장이 끝나면서 5장 시진 백문이 불여일견. 그래서 시진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목 자체도 시각, 환자를 파악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망막 색소변성이라는 또 질병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매우 희귀한 유전성 질환으로 어려서부터 심한 야맹증을 겪으며 나이가 들면서 주변의 시야가 좁아지는 터널 시야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이제 이것도 이제 놓쳤다라는 얘기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 우리는 알지 못해서 놓치는 것보다 보지 못해서 놓치는 일이 더 많다. 그러니까 보셔야 되죠. 근데 요즘은 환자를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 모니터에 적는 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 병원 가본 지도 오래돼서 요즘은 또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마지막 병원 갔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또 145페이지에 과다 근육 긴장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것은 파킨슨병의 대표적인 증상이랍니다. 관절을 움직일 때 마치 톱니바퀴처럼 일정한 힘 이상이 가해져야 덜컥하고 움직이는 현상이다. 파킨슨병은 본인의 의지대로 몸으로 움직이는 자발 운동을 더디게 만들고 결국에 몸을 가눌 수 없게 된다. 뭐 파킨슨 잘 알죠? 우리는 그 유명한 헤비급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 때문에 파킨슨병 병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155페이지에 인간은 더 고려해야 할 단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적 정보만을 모아서 재빨리 결론을 내리는 능력을 발달시켜야 한다. 인지 능력에 대한 몇몇 연구 결과 눈을 빠르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일을 접할 때 시각적 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의학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경험이 없는 의사들, 그러니까 인턴 시절에 나 같은 의사들은 그들이 도달한 결과를 역으로 추정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결론을 내리기까지의 세부 사항에 주목하고 자신이 본 것을 의학의 언어와 숫자로 바꾸는 방법도 배워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환자를 도울 수 있다. 여기서도 이게 뭐 번역한 사람 분이 의학 박사께서 이렇게 하신 건지 모르지만 이 말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환자를 도울 수 있다. 물론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를 돕는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의대를 가서 과를 선택하는 거 보면 사람을 그것도 뭐 돕는 건 돕는 거죠. 그런데 정말 외과나 뭐 이런 데보다는 뭐 성형외과나 이쪽으로 대부분 간다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과연 환자를 돕는 일인가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보게 됩니다. 또 의사에게는 셜록 홈즈식 관찰이 필요하다랍니다. 그러니까 계속 질문하고 환자에게 질문하고 이게 왜 그랬을까를 계속 의문을 던져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눈에는 또 이제 시각적인 게 그 맹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뇌에서 추리를 해서 마음대로 넣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죠. 특히 의사 선생님들은 더더욱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163페이지에 보기는 하지만 알아차리지 못하는 맹목의 상태가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시각 정보는 의식의 영역에 저장되기 전에 그것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중요한 정보인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전달된다. 그리고 그 판단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잖아요. 이게 모든 게 그래요. 우리 의식도 마찬가지지만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게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영화를 보거나 똑같은 드라마를 보거나 똑같은 책을 읽어도 다 다르게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꼭 뭐 책이나 뭐 소설이나 영화나 이런 문제만이 아니고 세상 이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구에 73억 인구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의 지구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73억 개의 지구가 존재하는 것일지도 모르죠. 밝혀진 바와 같이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 또는 보기를 기대하는 것만 본다. 예상치 못한 것과 익숙하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사람이 보고 싶어하는 기대감이 실제 보는 것의 첫 형태를 결정하고 기대하지 않은 것들은 잊힌다고 말한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바라볼수록 더 좋은 관찰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편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사실은 많은 편견들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또 사람이긴 하지만. 171페이지에 뭐 아이들이 뇌수막염이 잘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뇌수막염의 주요 통증들을 얘기를 하는데 열, 목의 통증 그리고 쿵쾅거리는 심한 두통은 치명적인 감염증이 뇌수막염의 주요 증상이다. 치료되지 않은 라임병은 뇌를 침범해서 수막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 하지만 마이클의 경우에는 모든 증상이 그렇게 딱 들어맞지 않았다. 그는 몹시 불쾌한 증상을 호소했지만 다른 뇌수막염 환자들처럼 아픈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어때요? 전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질병에 감염이 됐거나 걸렸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다 느끼는 것들이 다를 수 있고요. 아픔을 느끼는 그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뭐 혈액검사 수치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또 뭐 스틸병이라는 또 병 얘기를 하는데 지속적인 열과 관절 통증 그리고 발진은 드문게 발생하고 아직까지 많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결체 조직 질환인 성인형 스틸병의 전형적인 증상이다. 네. 지속적인 열과 관절 통증, 발진 이런 것들이
근데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질병이기 때문에 진단 내리기도 사실은 상당히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또 181페이지에 되게 좋은 얘기가 있는데 너무 작은 것에 집중하다 보면 분명히 뭔가를 놓치게 마련이다. 어쩌면 현대의학의 맹점을 아주 지적한 단어라고 문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 부위가 뭐 어떤 질병일까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너무 지금은 미세 쪽으로 들어가고 너무 세분화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 보기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6장이 시작되는데 182페이지에 촉진. 아까는 이제 시각이었고요. 이제 촉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손끝으로 느끼는 단서. 정말 어릴 때는 이렇게 넌닝까지 들어 올려 갖고 선생님들이 청진기도 됐지만 손으로 이렇게 갖고 통통통 두들겨 가지고 그걸 다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인 복통도 신체 검사가 각종 기계를 이용한 검사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미국에서는 매년 300만 명 이상의 환자가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아온다. 그중 25만 명은 응급실에서 맹장염이라고 진단받고 충수돌기 제거 수술을 받는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문제가 생긴 장기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는다. 그러나 수술대에 오른 환자 중 20%는 충수돌기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불필요한 충수돌기 절제술을 받은 빈도는 여성에게서 더 높았다. 연구에 따라 45%에 이르는 환자가 불필요한 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고됐다. 그리고 이 통계는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수술을 하는 거죠. 그냥 뭐 그 증상만 보고서 그냥 이거는 충수염이다. 그래서 바로 수술을 했는데 수술대에 오른 환자의 20%는 충수돌기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지 않습니까? 100명이 올라가면 20명은 충수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개복했기 때문에 수술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촉진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특이한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우리는 보통 충수염 그러면은 이제 맹장에서 상행결장으로 올라가는 그 부위이기 때문에 남자로 얘기하면 바지 그 미니 포켓 그 정도에 해당되는데 거기에 통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충수염이 아닙니다. 충수가 이 뒤쪽으로 돌아가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결국 뒤에 허리가 아파서 병원 갔는데 아무래도 안 돼서 보니까 나중에 이게 터져가지고 충수염이 된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상을 그게 뭐 그 병이다라고 완전히 내 프레임을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잘못하면 사람의 생명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을 하게 되면서 촉진도 되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195페이지에 마이클 크로비의 증례, 그래서 손에서 손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얘기가 됩니다. 오랜 시간 비행기나 기체에 가만히 앉아 있거나 병으로 침상에 오랫동안 누워서 지내면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진다. 임신도 혈전을 발생시킨다. 약물이나 호르몬이 혈전 생성의 위험을 높이기도 한다.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해 혈액이 잘 응고되는 사람도 있다. 따라서 혈전의 생성 원인을 알아내는 것은 다른 혈전이 생길 위험을 추측하기에 매우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그냥 그냥 혈전 생기면 이 원인을 생각 안 하죠. 그냥 혈전용해제 먹여가지고 그냥 없애기만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설명할 수 없는 병을 평생 알아야 한다는 것은 환자에게 매우 힘든 일이다. 더군다나 병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죽을 때까지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것은 더더욱 괴로운 일이다. 대표적인 게 이제 고혈압인 거죠. 고혈압이 안 위험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게 과연 평생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하는 일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혈압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어쨌든 간 중간에 끊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죽을 때까지 드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 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치가 넘어가게 되면 독이 되는 건데 간과 신장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또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까지 끝났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낭만 닥터 김사부처럼 낭만을 찾자 이런 것이 아니고요. 너무 제가 이런 책들을 선정해서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리는 이유는
너무 맹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옛날처럼 그렇다고 뭐 아나키 그래서 약 없이 아이 키우기 뭐야고 뭐 아이가 뭐 복통이 생겼는데 숟가락을 메고 이러자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요즘 현대인들은 맹목적으로 현대의학을 너무 맹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뭐 그런 친구가 하나 있는데 당뇨 약을 먹으면서 사실 당뇨 걸리면 술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술 먹고 당뇨약 먹으면 돼. 뭐 술 먹고 고혈압약 먹으면 돼라는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뭐 자주 보지 못하지만 그런 얘기를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약에 대한 너무 지나친 믿음, 뭐 광적인 믿음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뭐 어쨌든 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무엇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각자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긴 하지만 가능하면 약은 안 드시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